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일제히 TK 공략에 나섰습니다. 마치 이곳이 격전지가 된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은 PK보다 더 강고한 보수 성향을 보이는 곳이죠. 보수 표심을 향한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선대위에서는요, 보수 진영 인사 영입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 후보 지지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한 사과로 중도 확장의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잠시 힘을 잃었던 빅텐트 시도에도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예비 후보 때부터 TK를 공략해온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표를 뺏어와야 하는 상황이죠. 보수 적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대구 경북으로 향한 후보들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또 어떻습니까? 삶이 계산돼서 이재명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좌우 색깔 지역 출처 가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노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은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기운이 펄펄 납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특히 대구 경북에서 온 사람들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에도 대구의 미래를 이끌기에는 이미 한번 흘러간 물이라는 판단이 대구 수성구 유권자에게 있지 않았나.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오늘 3명의 후보들의 일정을 한번 지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파란색입니다. 지금 보면은 경북 구미에서 시작해서 울산까지 내려가는 일정이고요. 이준석,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위쪽으로 경북 지역으로 올라갔죠.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후보가 TK 지역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바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마다의 노림수와 전략과 목적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후보가 TK로 직행한 이후 속내는 무엇일지 최경철 의원께서 뭐라고 보세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전부 다 표 들어갔죠. 예. 표 들어갔는데 과거와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굉장히 약한 곳인데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아주 초기에 대구 경북 유세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대구 경북 출신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전략적으로 경남 출신 후보를 냈지만 모두 예. 부산 경남 출신이었죠. 노무현 그러네요. 대통령도 예.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건 예. 전국에서 가장 약한 곳인데 당세가 그곳 출신 대선 후보가 나왔으니 당연히 그곳에서 험지에서 굉장히 약세 지역에서 고향 민심을 파고들어서 굉장히 많은 득표율을 올린다면 이번 대선은 사실 뭐 해보지도 않고도 승리를 낙관할 수 있을 만큼의 예. 강한 지지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구 경북을 파고들어서 예. 30%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어제도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30%를 올리겠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 초반대 대구 경북에서 예. 그리고 지난번 또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께서도 대구 경북에서 20% 초반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는 2022년도에 48% 가까이 득표를 했고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께서는 41% 득표를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득표율이 비슷했어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고향 민심을 잡아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30% 득표를 올리면 예. 아마 무난하게 이번 대선은 뭐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경북에 집중 유세를 하면서 오늘도 표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예. 우리가 남이가 내가 여기 고향인데 왜 나를 홀대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오늘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면서 고향 사투리. 그렇습니다. 특히 제맹이라는 그 이름 사실 경상도에서 제명이라 안 그러고 제맹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게 제맹이 왔습니다. 제맹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주 고향에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셔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고향을 파고들어서 60% 가까운 득표를 올리겠다는 작전을 세우신 것 같고 예. 물론 뭐 그 연고지인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아버지가 대구 경북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연고지인 거기에서 표를 많이 얻겠다는 전략인데 어쨌거나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예. 후보가 오늘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예. 이 지역 사람이니까 나한테 표를 이번에 정말 줘야 된다. 안 주면 정말 그 내가 너무 서러울 것 같다. 이런 호소를 굉장히 하셔서 예. 대구 경북에서 과연 30%를 줄지 30%를 준다면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렸던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아마 예.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도 올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30%를 대구 경북에서 올린다면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압도적인 표를 올릴 수 있어서 예.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손쉬운 정치를 하지 않을까. 예. 대구 경북의 득표율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상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최경철 위원이 해주시는 바람에 이승훈 부위원장께는 그러면 이 보수 진영의 후보 두 후보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지금 영남권에서 1박 2일 있는 거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 때부터 계속적으로 TK를 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의 적자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결집이 강하죠. 강하게 필요하죠.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한덕수 후보와 제대로 된 단일화를 하지 못했잖아요. 뭐 경선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혼란의 연속이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고 했다가 갑자기 김문수로 바뀌었고 단일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민심에서 보면 왜 이리 저렇게 일을 처리하나 예. 왜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망해버리나 이재명 후보가 말했듯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빠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을 헌납하는 결과를 주고 있거든요. 또한 대구 민심도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하는데 정말 많은 인파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지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도 대구 경북 사람이고 경북 사람이고 나도 내 고향에 왔는데 텃밭으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호남 후보가 호남 가면 편하듯이 이재명 후보도 이제까지는 경북 가면 불편했는데 좀 편하게 맞아줄 수 있겠다 이런 예. 생각 갖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빠진 상황에서 압도적인 다수 지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10% 차이는 나야지 이재명 후보가 진짜 제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예. 그리고 그 강력한 힘으로 국정 동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더 TK에 더 강하게 이렇게 전략적인 힘을 쏟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또 이 TK 지역이 좀 특이하게 된 게 과거에는 국민의힘의 전유물이고 독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도 TK 출신이고 예. 이준석 후보도 아버지가 TK 출신이고 뭐 김문수 후보까지 이 TK를 세 명이 예. 삼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좀 독점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치권에서 이 고향 얘기는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경철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지금 1박 2일 영남권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 수습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김문수 후보 과거에 만나 뵀을 때 김 후보님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예. 내가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특히 예전에 허주 김윤환 의원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 의원은 왜 고향에서 정치를 안 하고 경기도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하나. 예. 대통령하고 큰 정치하려면 고향에서 정치를 해야 돼. 자네 그러면은 큰 정치는 안 돼. 이런 말을 그때 들었을 때 자신은 그냥 흘러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김문수 후보는 그때 왜 흘러들었노? 아니 내가 뭐 어디든 정치하면 되지. 내가 뭐 굳이 고향에 가서 하면 나는 고향은 어차피 나를 밀어줄 건데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경기도지사하고 나중에 더 큰 정치인으로 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고향에서 정치를 안 해서 그 나를 정말 확실히 밀어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드물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후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를 향한 TK 민심이 약간 떨떠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실 이재명 후보 동성로 유세나 굉장히 대구 사람들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 사람 맞나? 이런 정서도 약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예. 고향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경기도에서 의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김문수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는 TK에서 약간 낯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 유세를 통해서 내가 진짜 고향 사람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초등학교 때 나오고 빨리 떠난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파고드는 것 같은데 예. 김문수 후보는 사실 또 2016년도에 고향에서 정치를 시도합니다. 총선에서 대구에 그랬죠. 출마했는데 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죠. 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굉장히 좀 인지도가 사실 좀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고언이 있어서 오늘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집중 유세를 하는데 예. 어쨌든 고향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호소를 직접 해서 사실 복수의 여론조사 보면 약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부터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부선을 타고 올라와야 국민의힘 후보는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표심을 다지고 자신의 여러 정치 역량을 쌓았던 예. 경기도까지 올라온다면 승산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영남의 표시를 많이 얻고 김문수 있습니다. 후보는 정석대로 지금 일정을 짜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수 후보들이 했던 예. 정석들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정석 코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재명 후보는 다른 코스를 밟고 있는 것이죠. 예. 호남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호남을 다지는 예. 이러한 변칙 전략을 쓰고 있다. 과연 누가 제대로 먹힐 것인지 예. 뭐 6월 3일 날 보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은 일단은 지금 해놓고 지금 영남권에 집중하는 것이 나중에 가긴 가겠죠. 근데 시작이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 선거운동 시작이 어떤 전략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최근에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분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하고 또 홍준표 후보라든가 한덕수 후보와의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까지 버리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탈당까지 한 상황이고 또 하와이로 가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표현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도 돕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의 대구는 이재명 후보가 공략해볼 만한 곳이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제 자신의 고향이다. 지금 이번에는 정말 지역구도를 좀 타파하고 대구조차도 예. 대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0%를 받아서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는 그런 마음, 예. 좀 욕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대구 민심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게 과거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도 만들었고.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지지에 맞는 걸맞는 정치를 하지 못했잖아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임기도 못 채우고 끝나버린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영남 출신 국회의원 위주로 돼 있고 점점 국어화되고 있고 그래서 중도층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TK 자민련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대구 민심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좀 심판을 좀 해줘야 된다. 예. 그것이 또 이재명 후보가 더 압도적인 승리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지금 나라가 망가졌는데 이걸 갖다가 시원하게 압축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번은 대구 민심도 좀 변해서 30% 정도의 지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막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구 TK 지역을 가서 호남 얘기를 했는데 호남 민심이 무섭다. 민주당답지 않으면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일단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호남이란 건 그렇잖아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그게 영남 후보가 됐든 어떤 후보가 됐든 선택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을 했으면 일단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예. 또 호남이 호남만을 위한 정권이길 바라지 않거든요. 권력도 다 같이 그 능력을 따라서 분배하고 그리고 뭐 호남에 지금 뭐 먼저 유세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홀대론이라고 생각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리고 가장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다만 호남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랄 겁니다. 예. 정말 잘하는 정부가 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통합,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통합 속에서 경제 성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약속들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호남의 민심을 강하게 뭉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나온 여론조사, 여론의 흐름을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3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뭐 지지율은 거의 50%에 육박한 오차범위 밖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서 전에 했던 조사와 흐름을 비교해 보면 글쎄요, 최 의원님, 그 후보 교체 소동이라고 할까요? 그 사태를 겪으면서 이준석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 같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일단은 김문수 후보 쪽에 가는 모양새예요. 그 김문수 후보도 사실 타격을 많이 입었죠. 예. 사실 어느 정도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이 40% 초반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40% 초반. 예, 생각보다는 약간 적게 나옵니다. 이게 역시 그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 사실 후보 단일화가 제대로 되고 이랬으면 40%를 훌쩍 넘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뭐 빅텐트 친다고 얘기해서 뭐 큰 기와집 지어서 뭐 국민들 제대로 대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기와집은커녕 뭐 자기 텐트까지 태워먹는 예. 그런 아주 보기 흉한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스타트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봐야 됩니다. 사실 안 좋은 걸 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별로 생각보다는 높지 않게 나온다. 예. 사실 뭐 저분 입장에서는 1대1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후보께서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무리라고 본다면 예. 사실 역대 대선에서 제3지대의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부터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부자 몸살이기다. 지금 부자가 약간만 타격을 받아도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후보께서 광주 전남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새천년 민주당 2002년도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지지율을 올렸던 사람이 이인재 후보였는데 예. 이인재 대선을 꺾고 민주당의 후보로 이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YS 시계 사건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아이고 내가 YS 시계를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님 생각을 많이 납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예. 그랬다가 호남에서 막 화가 나서 당시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YS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에서 난리가 나서 호남에서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됐던 노무현 당시 새천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전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몽준을 내세워라. 정몽준으로 갈아치워라. 이렇게 얘기가 나서 결국에는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호남 민심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2017년 대선 때도 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때문에 호남에서 고전을 했습니다. 그랬죠. 특히 광주 전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수는 생각보다 호남에서 나올 수가 있다. 아, 오히려요? 오히려. 아니 우리가 뭘 열심히 밀어줬더니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려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 왜냐하면 1등 후보는 항상 그렇습니다. 1등 후보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약간의 상처만 나도 많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변수는 많다. 예. 김문수 후보가 쫓아갈 부분은 많고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관리에서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지율은
굉장히 출렁거릴 것이다. 그러나 사전 투표율 직전까지 출렁거리고 그 이후가 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전조사에 비해서는 꽤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후보가 확정되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뭐 박스권이 아니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중도층, 무당층들이 예. 이제는 이제 표심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냐 보고 있다가 김문수 후보가 된 순간 아 역시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나? 그 표심이 움직였다. 그렇죠. 예.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 됐구나. 최소한 탄핵을 반대한 것은 우리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데 저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던 분들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고요. 호남 민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호남 민심은 몇 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과정 속에서 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구나. 절대 내란 세력에게 표를 줄 수 없다.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고생한 부분도 있고 검찰의 탄압을 받았던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윤석열 정부 같은 것을 다시 재창출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호남 민심은 압도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선거 운동 시간을 이 TK에서 써도 된다. TK에서 써도 된다. 호남이 원하는 대통령은 호남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망가진 경제 예. 주식으로 손해본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예. 이제 주가 지수도 좀 올리고 외환 시장도 안정화시켜줄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도 막아줄 그러한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예.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앞서 이재명 후보의 연설에서 이 워딩 그대로 하면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동일선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일선상에 낳는 듯한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말씀. 그렇죠. 만약에 저게 1, 20년 전에 발언을 했다라고 예.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과 같아? 이렇게 굉장히 비난과 불만이 폭주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너무 그 이념에 너무 치중했었어요. 야당을 항상 반국가 단체로 세우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 특히 호남 민심은 이념 정치에 신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됐든 김대중이 됐든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든 대한민국을 살릴 좋은 정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따라야 된다. 예. 그게 중도 보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게 진보적 가치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한 여유를 호남 민심은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요.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모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또 파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직접이요.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이 미국에서 빨리 귀국하셔서 이재명 대표님과 융화 단결을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생각하셔서 몇 개의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뭐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지 대표성이 어떤지에 두고는 논란이 있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상대 진영의 후보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게 정당의 대선 경선이 뭐 축제의 장이기도 하지만 예. 단점으로는 대선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불복을 하면은 이게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4분이 붙었는데 4분이 붙고 1분이 되고 3분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원장으로 가셨고 예. 지금 나머지 2분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사실 접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그러니까 한 분은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미국으로 가버리셨고 또 예. 탈당까지 해버렸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오늘도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뭐 계속 맞듣지 않은 말씀만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의 경선 후보가 나와서 한 분에게 지지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지지 이전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당이 제대로 본선에서 뛸 수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적인데 이재명 후보가 붙으려면 4명이 합쳐도 될똥말똥인데 예. 이게 4분이 합치지를 못하고 2분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장외에서 솔직히 뭐 험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서 사실 아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점도 이렇게 좀 이산가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시죠?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실 대세론이었는데 41%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예. 그것은 당시에 같은 경선 후보였던 그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이 두 분들이 워낙 강해서 사실 경선 과정에서 좀 파차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경선 경쟁자들의 표가 좀 헤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압도적인 대세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문재인 후보가 41%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경선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 두 분들이 지금 표를 이산가족화해서 지금 주변화시키고 집중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극복해내야 될 문제다. 그렇겠죠. 그것은 후보의 예. 몫이다. 그것은 뭐 후보가 홍준표 밉다고 뭐 한동훈 밉다고 계속 뭐 험담만 하실 게 아니고 예. 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야 된다. 예. 그래야만 본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 지금 저렇게 헤어져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나서든 참모들이 나서든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와 빨리 뭔가 화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예. 길을 열어놔야 된다. 이게 모든 뭐 그 보수 정당 지지층들의 뭐 공통적인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21일 남은 상황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는 이병태 교수,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정체동으로 불렸던 이병태 교수의 영입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얘기한 내용을 듣고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교수의 경우에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캠프 안팎에서 아마 이러저러한 그 얘기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결정된 건 없다. 그러니까 영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조금 뭐 말이 엇갈리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오지 않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병태 교수가 과거에 했던 말을 비춰보면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 영입과 관련해서 모 의원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랬고 실제 뭐 시장 경제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까지도 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좋은 카드처럼 보였지만 과거의 발언이 좀 너무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치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뭐 친일이 정상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행한 교통사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또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도 지지층에서 보더라도 조금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라든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캠프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과거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의 상징성은 있지만은 일단 약간은 거기까지는 조금 곤란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병태 교수를 영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측에 뭐 핵심 의원이라 할 수 있는 분과 제가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 선언하셨던 분들은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표의 주요 지지 세력과는 별로 관계없이 일부 인사들이 대표성 없는 분들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저명한 학자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홍준표 대표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 일반에서 보수를 품는다니까 진짜 품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 접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홍준표 시장의 의중이 실린 거냐. 그러니까 뭐 지지 모임이 지지 선언을 할 때도 이게 홍 시장이 개입을 한 거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홍 시장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홍 시장님은 그런 것을 관여할 분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전혀 없군요. 관여할 분이 아니고 예. 홍 시장님의 최측근들도 지금 뭘 하는지 홍 시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홍 시장님은 뭐 뭐든 자율적으로 뭐 내가 이미 떠났는데 내가 뭘 뭐 어떻게 계속 관여를 하겠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 오늘 지지층들이 하신 행동은 예. 조금 홍 시장님과는 다른 독자적인 것이고 이병태 교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병태 교수님은 제가 뭐 토론회도 같이 패널로도 참석해보고 했는데 아주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아주 거의 뭐 단정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학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이 확실해야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학자죠. 예. 자신이 갖고 있는 뭐 학식이나 이론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렵다거나 이러면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든 분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강도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폐부를 찌를 수 있는 예. 그런 말씀이 좀 계셔서 정치권에서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준석 후보는 좀 받는다고 하지만 뭐 세월호나 이런 발언을 보면 약간 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학자로 남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학자이셔서 예. 자신의 앞으로 학문 발전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서나 조금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예. 두 분께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하고 이제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홍 전 시장이 거론되는 이유가 SNS에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제는 썼다가 지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 이런 글입니다. 이 의도가 이 표현의 의도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승훈 부의장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윤 전 대통령 향해서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륜 있게 살아왔고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윤석열의 그림자처럼 뭔가 내가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냐, 결국에는 탈락하지 않았냐 예. 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측면과 또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 뭐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예측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뭐 인식과 예. 그리고 또 좋게 표현하자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응원하는 글일 수도 있겠다. 다만 예. 급하게 삭제하신 걸 보면 자신의 의도를 좀 들키기 싫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최 위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홍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 홍 시장님 말씀을 조금만 약하게 하시고 유연하게 하시면 좀 더 많은 표를 얻고 좀 정제된 그렇습니다. 표현으로? 지지세도 훨씬 중도로까지 확장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면 예. 홍 시장님이 가만히 듣더니면 내가 말을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내가 4명에 못 살아.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나도 기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내가 병이 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싫어할 거야. 나의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정치인이 자꾸 눈치 보고 뭐 엿보고 살피고 이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 이게 강점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렇게 것들은. 가야 돼. 예.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탈당하시고 정계 은퇴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 저는 홍 시장님은 이런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지금 사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한다면 또다시 구원투수로 오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다.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너무나 힘이 떨어지고 너무나 뭐 패족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내가 국민의힘의 적장자인데 예. 내가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시면서 지금 계속 페이스북 정치를 하면서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화답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는 이번 대선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내가 된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번엔 된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은 사실 중도에 서울시장으로 돌아가셨는데 대구시장을 던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나를 빼돌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아니고 어떤 뒷방에서 나를 따돌리고 뭐 다른 단일화를 시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소외돼서 화가 나서 내가 떠났지만 예.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전원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예. 결국에는 향후에 무언가 시도할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나이가 뭐 트럼프도 그렇고 조 바이든도 그렇고 꽤 연세가 많이 드셔도 대통령 하셨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에 대해서 노크를 할 것이다. 그 예. 노크의 전조가 바로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솔직히 홍 전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홍 전 시장은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고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홍 전 시장을 향해서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을 가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까지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립서비스 차원일까요? 립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과거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 3년 가까이 수사받으면서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 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고 지금 예상대로 간다면 대통령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분열의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있는 야당의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압도적 다수 의석이지만 재판 중단이라든가 헌법 84조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집권하더라도 공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압도적으로 국가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야당의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힐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적 제거보다는 통합과 홍준표 같은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경륜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재명 정부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열어놓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정말 홍준표 전 시장님이 정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할 생각이 없이 마음 편하게 정말 마음을 비웠다라고 한다면 예. 이재명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강성의 이미지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소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AI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거 쓰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전국이 생방송되고 있어요. 정치인 김영삼 대통령 생각도 나요. 이분 말씀 중에 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이재명! 참 저런 주전부리 참 좋아하세요. 차에서도 귀여워요. 고양이 말고 후보님이 귀엽습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뭐 선거라는 것이 표가 되는 거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다 해야 될 텐데 초기에 이재명 후보는 강한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게 선거 전략 차원의 그냥 캠페인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변하고 있느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선거 전략이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악마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극우라든가 보수 사람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요. 예.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지금은 옷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고양이를 만지면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지만 예. 대통령이 돼서는 정말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이어져야죠. 저는 진정성이 이어진다라고 있으면요. 봐요.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로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민주당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선 때도 한 8대2 정도까지는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9대1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민주당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겠다는 말을 할 수 있고 TK 가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통합의 관점에서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야당 정적 제거하느라고 시간 보내다가 끝나버린 비극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이 돼서는 1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 권력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만 해도 위에 들이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들이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국민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결국 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최고 권력자인 만큼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 전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정치 보복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여의도로 갔더니 그때부터는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져서 매우 힘들긴 했지만 치사하고 졸렬하게 정적이라고 뒤를 파고 다니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가리되 유치하게 남용하는 그런 졸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경칠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지고 나서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인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인식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상당히 좀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책임은 지우되 이렇게 뒤를 캐고 파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실제 어렵다고 보세요, 그렇죠. 실행력은?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하기 전에 선거운동 당시에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예. 사람이 먼저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선거운동하시고 유세하셨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검찰이 수사를 먼저 개시를 하죠. 그럼 그 수사 결과를 자꾸 흘리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그 유혹에 항상 빠져들었죠. 그러면서 그런 적폐청산, 적폐수사를 방관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것에서 벗어나기 아마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재판에 계류돼 있고 예. 그리고 또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한다면 그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재판이 계속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데 예. 수사를 그만둬라.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그만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극이 항상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강한 수행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된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예.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천명하는 취임사에서 해서 즉각적으로 모든 수사는 중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예. 사실 나도 이렇게 재판 걸려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혼자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참모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그런 결단을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결론이 그렇겠느냐, 결말이 그렇겠느냐. 저는 역대 정권을 봤을 때 저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TK 출신 민주당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동진정책 예.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사실 적폐 수사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훈 부위원장 얘기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전에는 그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무마시켰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실제 사용되지 않던 직권남용죄가 완전히 활성화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수사를 중단을 선언하면 임기 끝나면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단 선언은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한 사람만 정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구속될 때까지 수사하는 것, 이게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범죄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는 철저하게 수사기관에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파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나 지지자들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 보복이 또 쉽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수사기관에, 이재명 후보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문수 후보의 오늘 얘기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 지정자, 예정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 탄핵 파도를 넘어서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후보님하고 또 선대위원장님들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컨센서스를 좀 도출해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 위원께서 지금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서는 계엄과 탄핵을 달리 보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냈지만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이나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처음에는 꽃꽃문수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계엄이나 탄핵이나 뭐 윤 대통령 측 입장에 굉장히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예.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씩 돌아서고 있죠.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국민들께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심판받고 우리가 미래에 잘할 부분은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인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적 정리를 안 그냥 했죠. 대선을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말에 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당을 시켰죠. 왜냐하면 거의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서 거의 중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분은 출당시켜야 된다고 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출당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거나 강제 탈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가야 된다. 당당하게. 당당한 김문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 우리가 빚진 부채가 많다. 사실 계엄 탄핵하면서 소상공인들도 경제가 어려워졌고 예. 그리고 계엄 탄핵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다. 그 부분은 잘못했다 사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못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극복할 터이니 우리가 부채도 많고 하지만 자산도 많다. 그러니까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 다 한번 살피셔서 우리가 미래 세력이거든 뽑아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부채 때문에 아무도 한 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거든. 예. 그 뽑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부채도 보여주고 자산도 보여주는 이러한 전략이다. 우리 부채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모릅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본 적 없습니다. 이런 전략은 사실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안다. 윤석열 예. 대통령 계엄 탄핵했고 그것도 우리의 국민의힘도 마땅히 같이 져야 할 짐이다. 그 짐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유능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 안보나 경제에서 훨씬 더 민주당보다는 유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국가 경영은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꾸 거짓말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출당시키고 탈당시킨다고 계엄 탄핵 없어집니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저런 정정당당한 태도가 예. 솔직한 태도가 국민들에게는 훨씬 먹혀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당시에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진영의 이슈를 보수 진영의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중도 표심을 가져왔던 분석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도 중도 가운데 쪽으로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그게 가능할 것이냐. 지금 최경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도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 사과의 의미는 계속 말씀드릴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예. 국민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극복의 노력이 있구나. 예. 이렇게 판단한다면 표를 줄 것이고 안 그렇다면 표를 안 줄 것이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 윤 대통령 잘 모르는데요. 출당시키게 오늘 당장. 그렇지만 그 출당과 탈당으로 인해서 계엄과 탄핵을 했던 정당이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께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고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리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밝힌다면 되는 것이지 항상 뭐 출당이나 탈당이 저는 모든 뭐 지름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솔직한 태도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문수 후보가 넘어야 할 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한덕수 전 총리 포섭 여부 뭐 앞부분에 좀 짚어드렸고 이제 강성 이미지, 탄핵 반대 문제하고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그러니까 강경 보수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민주당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정광훈과 윤석열을 섬깁니다.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김문수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예.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광장 세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까지도 저희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함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나눠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마치 민주당은 계속해서 저희를 프레임을 몰아가는데 어허. 국민들을 통합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부위원장,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조기 대선이 펼쳐진 원인을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수가 법은 잘 지켰잖아요. 예. 그리고 유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민주당 같이 진보는 민주주의를 가치를 중요시했고요. 근데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선서를 하려면 헌법과 법을 지킨다고 선서를 하는데 계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 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큰 죄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디 방에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당한 게 아니라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황당하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을 향해서 도리는 뭐죠? 당연히 사과하고 계엄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에 대한 도리는 없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만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예. 저게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단점이고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한 3년 하면서 많은 국민의힘의 소수 의견들이 지금 저대로 가서는 안 된다. 자꾸 야당을 반국가단체로 몰아가고 정적 수사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심지어 한동훈 법무장관마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파면되고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도 지금 계엄과 내란은 당연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야지.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표만 달라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예. 김문수 후보는 뭐 대선 대통령 되는 거 여부를 떠나서 대선 후보의 자격 문제가 지금 저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김용태 의원이 그냥 조용히 뒤에서 그냥 뭐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든 어떻든 확실한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병 일으키듯이 광장에 나와서 나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좀 의도적으로 선을 긋는 뭐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듣겠다. 그런 예. 원론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뭐 아무리 정당에 배출한 정치인이지만 정당에 속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사실 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거의 제야 세력과도 모두 다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일부 제야 세력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지지층에서 저분들은 조금 사상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는 분들하고도 손을 잡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표방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그러한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최근에 좀 인상적인 것은 인사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사요? 인사는 예. 이너서클만 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을 시킨 것만 해도 내 목소리만 발산하지는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도 듣고 당내에서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심지어 험담했던 사람들도 내가 포용하고 예.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제된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 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합의 모습만 봐도 예. 김문수 후보가 뭐 계엄,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교조적인 입장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아주 변화의 생각이 있고 성찰의 생각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선 의원이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민주주의자로서 검증된 분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양심적인 분이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 한번 변수 이 부분 짚어볼 텐데 보수 빅텐트 얘기입니다. 가장 중심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당대표 하실 때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이제 축출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사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러한 진정성을 이준석 후보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밥하고 술을 안 먹은 것 같긴 하지만은 뭐 그런 사이인 건 맞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고요. 예.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잘 알면서 그냥 계속 어떤 분위기를 풍기려고 할 것이지 저한테 실제로 뭐 그런 걸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겁니다. 제 성격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계속적으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전혀 없다. 연락도 못 할 것이다. 끊어버리고 있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의 역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까, 예.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역대 후보 단일화는 모두 보상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후보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단 큰 집은 김문수 후보, 작은 집은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흡수되는 형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흡수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면 어떤 보상을 받아갈 것인가? 그것을 머리 좋은 이준석 후보가 생각을 하겠죠. 예.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보태준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거의 당선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올라가줘야 이준석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에 몸을 싣겠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해준다면 김문수 후보가 향후 패하더라도 어떤 보상 체계가 가동될 것인가. 그러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합쳤는데 예. 그럼 이준석 후보 다음에 당권 같은 거 질 수 있는가? 이러한 보상 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보상 체계가 확실해야 된다. 과거에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항해서. 그런데 그랬죠.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국현 후보에게 정동영 후보가 줄 보상 체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국현 후보는 정동영 후보가 너무 지지율이 낮아서 이분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예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뭘 줄 수 있는지 카드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희 프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준석 후보와의 접점을 찾아갈지 내일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후보들의 배우자도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어서 이제 여기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오늘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일단요. 설란영 여사 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우리 경기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 석자에 혹시라도 저는 누가 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예를 썼답니다. 저 영상을 보면 이승훈 부위원장 예전에 배우자들은 좀 조용한 내조 이런 거에 방점을 찍었었는데 김혜경 여사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다 보니까요. 근데 굉장히 센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대선 후보의 부인들은 좀 더 후보자들을 내조하고 또 후보자들이 빛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고 네거티브에 직접 뛰어드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뭐 평론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더 강해지면 후보끼리도 싸우지만 부인끼리도 싸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소환 통보 받았나요? 좀 그런 논란도 있고 해서 배우자의 역할, 기대감 이런 것도 유권자들이 좀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대선.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2017년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께서 광주 전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광주 전남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사실 그 목욕탕을 누비면서 우리 할머니들 등을 밀어주면서 거의 목욕탕 정치를 하시면서 선거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광주 전남에서 안철수 후보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사실 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선거운동 유세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선거는 장미대에서는 너무 선거 기간이 짧아서 배우자가 좀 임팩트를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말로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설 여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달변이 아니어서 저렇게 뭐 네거티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론자죠, 저분이.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하시면서 노동운동 하시다가 김문수 후보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법카, 뭐 자동차, 뭐 공무원들이 좀 사모님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뭐 이렇게 하고 건물도 없고 사실 평생 여러 선거직 많이 했지만 아파트 한 채 달랑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재산이. 그만큼 저 설 여사께서도 굉장히 검소하고 소탈하시다는데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또 열심히 그 배우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기간도 매우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배우자들이 활약하기에는 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후보들이 좀 더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훈 부위원장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스타벅스에서 이제 이름 부르고 커피 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후보들의 이름을 그거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에선 설명을 하는데 워낙 뭐 예민하긴 합니다. 지금 선거철이어서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줘요. 또는 그 이름이 그 전광판에 뜨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은 그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좀 민감하게 스타벅스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 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써서 저기에서 호명되기를 정치적으로 바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부분을 의심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 활동하는 것들은 오히려 예. 또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기업으로서 기업의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건 사고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저한테 진짜로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대 라는 발언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수술을 했고 사실 뭐 갈비뼈 수술이 큰 수술도 아니고 본인은 알고 있었고 네 수술하고 와서 연고 발라주기도 하고 드레싱도 본인이 해주고 그랬던 건 맞아요. 나 진짜 다시 나는 게안 보이고.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네, 김유진 MBN 아나운서 김지훈 변호사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유진 아나운서 벌써 재작년 일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요. 지금 선고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한 방송을 통해서 예. 전청조 씨의 과거 수감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졌는데요. 이 모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맞아요. 내용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청조 씨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인데요. 예. 이번이 첫 수감 생활이 아닙니다. 이 남현희 씨를 만나기 전에도 수감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지금 얘기군요. 이야기는 맞습니다. 예.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 여러 명에게 3억 원 가량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예. 당시에 전 씨는 사기 혐의로 들어온 또 다른 수용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또 다른 사기꾼에게 거짓말로 예. 자기가 지금 임신 중이다. 이렇게 속여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좀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다라고 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럼 김지훈 변호사님 실제로 수감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좀 일반 수용자보다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수감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때는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외부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형집행 정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상을 당했다거나 이럴 예. 때 그 형집행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외부를 외출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형집행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교도소 안에서 키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맡겨놓고 본인만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교도소 내에서 혹은 구치소 내에서 기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용거실에서 그 개월수끼리 나뉘어서 이제 같이 엄마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뭐 보통 수용거실 하나가 있다고 하면 두세 가족 정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가 네.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이 비슷한 사람끼리 수감 생활을 하나요? 보통 이제 이 교도소 내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이제 이 방을 편성할지 예.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형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 이 보통 이제 범죄 유형이라든지 뭐 수용 기간, 그다음 죄질, 건강 상태, 예. 아니면 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그 규정이 다양합니다. 분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유형의 범죄끼리 같은 그 방을 쓰는 경우들도 많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 재소자나 이제 그 구치소나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뭐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유형의 이제 그 방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뭐 재소자들끼리
외부의 어떤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나가면 뭐 찾아서 뭘 할 것이다라든지 이게 이제 부작용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참 사실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내용이 지금 사기 행각이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방송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예. 전청조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결혼과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결혼은 남성과 있습니다. 결혼은요, 남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 펜팔,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일단 결혼은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연애는 또 사정이 달랐거든요. 연애 상대는 여자 교도소 내에 있던 외국인 재소자였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 재소자인가요? 맞습니다. 전청조 씨가 지금 여성인 거죠? 일단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잘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 결혼도 했다는 거고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제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교도소 내에서도 뭐 연애를 하는 뭐 무슨 보장 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서신을 주고받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편지요? 편지를 외부인과 당연히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서신을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런 방식으로 소위 펜팔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수용 시설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정보를 얻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용자가 뭐 법정에 출정을 나간다든지 검찰청에 갈 때는 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예를 들면 뭐 남성 재소자가 다른 여성 수용자의 수용 번호를 확인했다가 나중에 그곳에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설기관에서 카페라든지 어떤 업체가 주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를 보면 청주 여자교도소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교도소인데 여기에 지금 한 재소자가 621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서신이 평균 한 630에서 650통 정도가 이 청주 여자교도소에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원수만큼 들어오네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남성 재소자가 보내는 편지라고 하고요.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발송되는 편지도 한 600통 하루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도 이렇게 소위 펜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외부 서신의 경우에는 이 교도소에 있는 그 수용자의 경우에는 서신을 교도관이 검열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그래서 불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증거인멸에서든 혹은 불법적인 물품을 주고받는 경우는 모두 차단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별 때문에 사실 전청조 씨가 논란이 됐었죠.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당시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재혼 상대에게 이 성별을 속였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전청조 씨의 성별 논란은 사실 남현희 씨와 재혼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남자다 여자다 여러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현희 씨와 처음 만났을 때는 본인을 여자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는데 신체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25살 때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다뤄진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이 수술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소견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뭐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긴 하지만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성별까지 속이는 사기는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기 유형을 접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를 상대로도 사기를 이제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수사를 받던 도중에 수사관인 경찰을 상대로도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뭐 수사 도중에 갑자기 뭐 이제 변호인인 저까지 속이고 해외 도피를 해서 제가 뭐 오해를
받는다든지 경찰에서 범인 도피를 도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 성별을 속이는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 봤고요. 왜냐하면 성별을 속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현은 씨가 이거를 몰랐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김지훈 변호사님께. 사기에 한번 말려들게 되면 이런 기상천외한 진짜 뻔한 거짓말 같은 건데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좀 심리 상태가 되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궁박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요즘 사기 범행들 자체가 그냥 뭐 즉흥적인 범행이 거의 없고요.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게 장치를 마련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주변에다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화를 끊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치밀한 방법이 얘기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안 속는다고 하더라도 100번을 시도해서 98명이 여기에 안 속는다고 하더라도 사기꾼 입장에서는 한두 명만 걸려들면 충분한 범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천종 씨 관련해서 최근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책을 쓰고 있다고 한다는 책을 쓴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이게 지난해 재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전청조 씨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수 없지만 옥중에서 책을 써서 이것이 팔리게 되면 이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후에 책이 나오거나 한 것은 없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새롭게 전해진 내용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변호사, 이거는 뭐 배상하려고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어떤 다른 의도도 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배상을 위해서 양형에 혹시 참작이 양형에 고려를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 그러니까 전천조 씨가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과 신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질문 내용이 변제를 위해서 뭐 책을 쓴다든지 해서 변상할 의사가 있지요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 같은 그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고려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회복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고 합의를 했는지도 중요한데 재산상 현재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돈을 마련해서 변제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재판부에 밝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뭐 책을 써서 그 수익으로 갚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대중들 내가 책을 쓰면 팔릴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어떤 발언을 했다고 변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형량을 감해주기는커녕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청조 씨가 이렇게 대중이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 처벌 여부를 떠나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 유명세를 혹시 나중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백종원 대표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갑질 의혹이 제기됐었죠. 일단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더본코리아의 성장과 가맹점주님들의 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백종원 대표가 이 갑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죠. 이 당사자에게 굉장히 크게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그 당사자인 김재원 PD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재원 PD가 누구냐 하면 백종원 씨의 방송 갑질 의혹에 대해서 폭로한 인물입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백종원 씨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출연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출연자 섭외까지도 뭔가 좀 관여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김재원 PD는 최근 프랑스에서 예능 촬영을 마치고 귀국하는 백종원 대표와 공항에서 기습적으로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이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김 씨에 따르면 이 공항에서의 긴급 인터뷰 이후에 백종원 씨가 먼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면서 면담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백종원 씨와 만나서 단둘이 약 4시간가량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 씨가 이 전후 사정을 다룬 영상을 또 올렸거든요. 예. 이 내용을 보고서 백종원 씨가 유감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백 대표가 저렇게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일단은 이 김재환 PD가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예. 평소에 백종원 씨가 이용하는 차량을 미행하는 영상이 좀 내용이 담겼고요. 또 백종원 씨에 따르면 이 둘이 나눈 대화는 녹취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걸 어기고 녹취를 해서 예.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왜곡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백 대표와 만나기 직전에 영상을 통해서 백 대표가 조폭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라거나 예. 혹은 뇌물을 주면 받는 척하다가 이걸 고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는 굉장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김 씨는 영상에서 백종원 씨와 관련한 방송 갑질 의혹이라든지 위생과 원산지 논란, 또 핵심 측근이나 인맥과 관련한 예. 제보를 받겠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밝힌 상태입니다. 김진일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법을 좀 위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녹취를 한 걸 한번 보면요. 예.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간의 대화를 자기가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도청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화 당사자인데 그 상황을 녹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녹음하는 건 괜찮다는 예를 들면 거죠. 뭐 극단적으로 제가 만약에 몰래 지금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민사상으로는 최근 판례들을 보면 이 음성권 침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인 경우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민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이제 이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조롱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해서 형사처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백종원 대표가 하는 얘기가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극적 소재를 입수하는 일반 유튜버와 관행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이런 공익적인 목적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이 명예훼손 규정 중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데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을 보도했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을 때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은 보통 공익적인 언론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많이 이제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레카라고 특정되는 어떤 유튜버들 이런 경우에는 과연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가, 비방의 목적인가 이게 이제 법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여기에 네. 가수 김호중 씨가 또 나오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김재환 PD의 주장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게 방송 갑질이 있었다, 백종원 씨의 이런 내용을 주장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백종원 씨가 한 과거 방송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동시간대에 다른 방송사에서 가수 김호중 씨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출연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의 방송사가 김호중 씨를 섭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지금 나는 시청률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 경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을 섭외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방송사 이제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의 출연을 백종원 씨가 막았다 이런 주장이 주장이에요? 제기된 겁니다. 예. 뭐 물론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공개한 이후로 여론이 좀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네티즌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한데 이 이유를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여러 혐의로 인해서 벌써 구속돼서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종원 씨가 선구안이 좋다.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결과적으로 발탁하지 않게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백종원이 잘한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PD가 왜 이런 이제
방송까지 하느냐라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백종원 씨 회사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그 건수가 무려 14건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쉽게 설명을 했을 때 광고에는 국내산이나 예. 자연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원산지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또 식품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조리기구를 썼거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식품 조리에 사용했다. 예. 이런 의혹들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충남경찰청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흔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많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개인이든 회사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경찰서 혹은 관할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만큼 많은 고발과 민원이 있었다는 것인데 대중들의 관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사가 되면 이게 다 고발을 해야 되던가요? 이게 모든 것이 고발이 될 필요는 없고 예.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초경찰서 건 같은 경우에는 2건이 민원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고발은 형사 절차에 대한 것인데 민원은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 같은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예.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민원을 받은 기관에서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체적으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세 민원을 넣었는데 판단을 했을 때 국세청에서 형사 고발을 하면 세무조사 플러스 형사 절차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백종원 씨가 가맹점주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끌고 있는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에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지금 가맹점 주요 브랜드들이 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할인율이 무려 50%, 그러니까 반값 할인에 돌입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라도 좀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사실 백종원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은 앞으로 사실관계를 따져서 밝혀질 것이고 또 밝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예. 그 시간 동안 이 고통이나 손실들은 가맹점주들의 몫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최소한의 피해 혹은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벌써 지난 2022년이죠.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할머니가 운전했다는 그 사고였는데 오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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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 당시 몸도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 나오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으시라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일상생활을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할머니가 페달을 잘못 조작한 거냐, 기계 오류 있었던 거냐. 근데 오조작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사고 이후 2년 6개월 만에 오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재조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재판부는 운전자 즉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가족이 주장하고 있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인한 그런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선고가 끝난 뒤에 유족 측에서는 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예, 재판이 끝나고요. 가족들의 인터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은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했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돌리며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 나라, 무엇을 위해 정의를 논합니까? 우리는 항소합니다. 오늘의 판결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김준일 변호사, 이게 검찰이요, 할머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라고 봐요? 예, 이제 무혐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였거든요. 예. 그런데 형사 판결은 굉장히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검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무혐의를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민사에서는 반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이제 이 할머니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형사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에서 조금 다르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형사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 이번에 민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뭐 가족들 뭐 인터뷰를 보긴 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맞습니다. 예.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이 닥친 거잖아요. 지난해 한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도연이 할머니는 이 퇴원 일주일 전까지도 이 손주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뒤야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차라리 본인을 데려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황망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후 명절에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알려지는데요. 예. 당시에 이 도연이 아버지는 가정이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파탄이 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봤지만 이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은 과실이 제조사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나 생명에 상해라든지 이런 손해가 발생했으면 책임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을 우리 소비자가 밝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